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의 전설 필립 피셔의 명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 책 한 권이 워런 버핏의 투자 인생을 바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58년 한 권의 책이 월스트리트를 뒤흔들다. 1958년 월스트리트에는 두 가지 투자 방식만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저평가된 기업을 싸게 사서 가격이 오르면 파는 방식이었죠. 두 번째는 그저 운에 맡기는 투기였습니다. 그런데 필립 피셔라는 한 남자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왜 훌륭한 기업을 찾아서 평생 보유하면 안 되는가?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 투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피셔는 1928년부터 투자업계에 몸담았습니다. 대공황을 겪었고 2차 세계대전을 지켜봤으며 수많은 기업의 흥망성쇠를 목격했죠. 그리고 그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정말 뛰어난 기업들은 10년, 20년, 심지어 30년이 지나도 계속 성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을 일찍 발견해서 절대 팔지 않는다면 바로 여기에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열쇠가 있었습니다. 모토로라의 기적, 그리고 한 투자자의 결단. 피셔는 1955년 모토로라라는 회사의 주식을 매수합니다. 당시 모토로라는 라디오와 TV를 만드는 중견기업에 불과했죠. 하지만 피셔는 이 회사에서 남들이 보지 못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회사 경영진과 면담했고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심지어 회사 주변 식당에서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죠. 이 회사는 반도체 혁명의 중심에 설 것이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모토로라 주식은 그가 죽을 때까지 무려 수백 배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단 한 번도 팔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것이 바로 피셔가 말하는 성장주 투자의 위력입니다. 15가지 질문, 위대한 기업을 찾는 나침반.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위대한 기업을 찾을 수 있을까요? 피셔는 자신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유명한 15가지 질문이죠. 이 질문들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필수 도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회사는 매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가? 피셔는 말합니다. 단순히 좋은 제품이 아니라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애플의 아이폰을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과 후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죠? 바로 이런 제품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현재 매력적인 제품 라인이 거의 소진되었을 때 회사의 매출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신제품 개발 의지가 있는가? 피셔는 한 번의 히트로 끝나는 회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찾은 것은 끊임없이 혁신하는 DNA를 가진 회사였죠. 3M을 보세요. 포스트잇, 스카치 테이프,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수천 가지 제품들. 이들은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회사의 연구개발 노력은 회사 규모를 고려할 때 얼마나 효율적인가? 여기서 피셔는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연구개발비를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다. 그 돈으로 실제 수익을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하다. 그는 한 제약회사의 예를 듭니다. 연구개발에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10년간 단 하나의 히트 신약도 만들지 못한 회사였죠. 반면 다른 회사는 적은 예산으로도 혁신적인 약물을 계속 출시했습니다. 피셔의 선택은 당연히 후자였습니다. 네 번째, 회사의 평균 이상의 영업 조직이 있는가? 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팔지 못하면 무슨 소용인가요? 피셔는 회사의 영업 네트워크, 고객 관계, 판매 전략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한 전자회사의 대형 고객사를 방문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회사 영업사원들은 어떤가요? 고객의 대답이 회사의 미래를 판가름했습니다. 다섯 번째, 회사의 이익률은 충분한가? 피셔는 단순히 매출 증가에만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남는 장사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출이 2배로 늘었는데 이익은 그대로라면 그건 성장이 아니라 헛수고다. 경영진의 진실을 파헤치는 법.
6번째부터 9번째 질문은 모두 한 가지를 향합니다. 바로 경영진입니다. 피셔는 경영진의 질이 투자 성공의 80%를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회사는 이익률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피셔가 만난 한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비용을 3%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피셔는 즉시 그 주식을 피했죠. 왜일까요? 비용을 줄이는 것은 방어적 자세다. 위대한 기업은 더 나은 제품, 더 효율적인 프로세스로 이익률을 높인다. 그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회사는 이미 성장이 멈춘 것이다. 회사의 노사관계는 어떠한가? 이건 1950년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피셔는 한 공장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퇴근하는 직원들의 표정을 관찰하곤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행복해 보이는가? 아니면 지쳐 보이는가? 서로 이야기하며 웃는가? 그들의 표정이 주가보다 더 정직하다. 파업이 잦은 회사, 이직률이 높은 회사는 절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직원들은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없으니까요. 회사에 훌륭한 경영진이 있는가? 피셔는 경영진과의 면담에서 특별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5년 후 이 회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대부분의 CEO들은 그럴싸한 비전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피셔가 진짜 보는 것은 따로 있었죠.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는가? 실현 가능한 계획이 있는가? 아니면 그저 희망사항만 늘어놓는가? 그는 한 CEO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5년 후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3가지 기술이 있는데 이것들로 내년에 이런 제품을 내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었죠. 피셔는 그 자리에서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주주를 대하는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회사의 재무 관리는 탁월한가? 피셔는 회계 장부를 보는 독특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를 봤습니다. 좋은 회사는 은행 문턱을 닳게 하지 않는다. 내부 현금 흐름으로 성장 자금을 댄다. 자꾸 증자를 하는 회사는 의심해 봐야 한다. 한 기업은 10년간 단 한 번도 증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연구개발비는 계속 늘었고 새 공장도 지었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엄청난 수익성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회사가 바로 피셔가 찾던 보석이었습니다. 경영진은 주주들과 솔직하게 소통하는가? 피셔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을 때만 떠들고 나쁠 때 입을 다무는 경영진을 믿지 마라. 그는 한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해 실적이 좋지 않았죠. CEO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올해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신제품 출시가 6개월 지연되었고 그 때문에 매출이 20%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정확히 파악했고 다음 분기부터 회복될 것입니다. 솔직했습니다.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죠. 피셔는 그 자리에서 주식을 더 샀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진실. 회사가 단기 이익을 위해 장기 이익을 희생하지 않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피셔는 한 가전회사의 예를 듭니다. 분기 실적을 맞추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줄였던 회사였죠. 그 순간 주가는 올랐다. 분기 실적이 좋아 보였으니까. 하지만 2년 후 경쟁사는 혁신적 제품을 내놓았고 이 회사는 한물간 제품만 팔고 있었다. 주가는 반토막이 났다. 피셔는 오히려 단기 실적이 나빠도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회사를 선호했습니다. 지금 씨앗을 뿌리는 자가 나중에 수확한다. 경영진이 회사 지배를 위해 주주를 희생시키지 않는가? 여기서 피셔는 스톡옵션 남발을 경고합니다. 어떤 회사는 임원들에게 엄청난 양의 스톡옵션을 줬습니다. 기존 주주 지분이 희석되는 것도 모자라 정작 회사 실적은 형편없었죠. 경영진의 보상은 성과와 연결되어야 한다. 그저 자리에 앉아 있다고 부자가 되는 구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마지막 질문, 회사의 운영 방식. 회사는 사업 운영의 다른 면에서도 특이할 정도로 뛰어난가? 피셔는 여기서 특별한 것들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제조업체는 특허 관리 시스템이 탁월했습니다. 경쟁사보다 10년 앞서 있었죠.
다른 회사는 공급망 관리가 예술 수준이었습니다. 위대한 회사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탁월하다. 제품만 좋아서는 안 된다. 운영, 관리, 전략, 문화 모든 것이 인류여야 한다. 스캐터브레인 접근법, 정보를 모으는 기술. 피셔의 가장 유명한 투자 기법 중 하나가 바로 스캐터브레인 접근법입니다. 이건 단순히 재무제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사방팔방에서 긁어 모으는 거죠. 그는 경쟁사를 찾아갔습니다. 경쟁사 사장님, 업계에서 가장 두려운 회사가 어딥니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존경하는 경쟁자에 대해 이야기하길 좋아하거든요. 그는 공급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어느 고객사가 가장 까다롭습니까? 가장 혁신적입니까? 공급업체는 고객사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객을 찾아갔습니다. 이 회사 제품 써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실제 사용자의 피드백만큼 정직한 것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전직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왜 그만두셨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회사의 진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매수의 타이밍 언제가 최적기인가?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회사를 찾았다면 언제 사야 할까요? 피셔는 세 가지 타이밍을 제시합니다. 첫째, 회사가 막 성장 궤도에 진입했을 때. 이게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를 모릅니다. 주가도 저렴하죠. 하지만 내부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피셔는 바이오젠이라는 회사를 이 시점에 발견했습니다. 첫 신약이 FDA 승인을 받기 직전이었죠. 아직 제품도 없는데 주식을 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피셔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수십 배의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둘째, 일시적인 실망 속에서. 모든 위대한 회사도 때로는 실수를 합니다. 신제품이 실패하거나 분기 실적이 나쁠 수 있죠. 시장은 공황에 빠집니다. 주가가 폭락합니다. 하지만 근본이 흔들린 것인가? 피셔는 묻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시간이 필요한 것인가? 인텔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철수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하지만 피셔는 봤습니다. 그들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새로운 시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폭락장에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셋째, 시장 전체가 약세일 때.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주식이 무차별적으로 폭락했습니다. 좋은 회사도 나쁜 회사도요. 피셔는 말합니다. 이때가 바로 평소에 위시리스트에 담아뒀던 위대한 기업들을 담을 기회다. 공포가 지배할 때 용기 있는 자가 부자가 된다. 절대 팔지 마라. 그렇다면 언제 파는가? 피셔는 영원히 보유하라는 철학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정말 절대 팔지 말아야 할까요? 그는 세 가지 예외를 인정합니다. 첫째, 처음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존심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면 돈을 잃는다. 피셔 자신도 몇 번 잘못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럴 때는 즉시 손절했죠. 한 소프트웨어 회사에 투자했는데 6개월 후 경영진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팔았습니다. 내 돈이 거짓말쟁이들에게 묶여 있을 이유가 없다. 둘째, 회사가 더 이상 성장주가 아닐 때. 모든 회사에는 생명주기가 있습니다. 한때 혁신적이던 회사도 거대해지면서 관료화되고 굼떠지고 결국 성숙기에 접어듭니다. 이럴 때는 미련 없이 떠나라. 그 돈으로 다음 성장주를 찾아라. 셋째, 더 좋은 기회가 나타났을 때. 이건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미 좋은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더 좋은 회사가 나타났다면? 피셔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단순히 10%더 좋다고 갈아타지 마라. 최소한 50% 이상 더 좋은 기회여야 한다. 거래 비용과 심리적 비용을 고려하면 웬만해서는 기존 보유주를 지키는 게 낫다. 다각화의 함정. 많은 전문가들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피셔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나는 평생 10개 이하의 주식만 보유했다. 때로는 단 3개에서 4개였다.
진짜 이해하는 회사만 사라. 그의 논리는 명쾌합니다. 30개 회사를 대충 아는 것보다 5개 회사를 완벽히 이해하는 게 낫다. 투자는 지식 게임이지 복권이 아니다. 물론 이건 위험한 전략입니다. 피셔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대로만 한다면 이게 가장 큰 수익을 낸다.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의 80%를 단 5개 종목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피셔의 이 가르침 때문입니다. 투자자의 가장 큰 적, 자기 자신. 피셔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심리적 함정들을 경고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투자자 자신의 감정 때문이다. 그는 특히 2가지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첫째, 조급함.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신중한 판단을 흐린다. 좋은 회사를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그 회사가 성장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서두르지 마라. 둘째, 군중심리. 모두가 사고 있다고 따라 사지 마라. 모두가 팔고 있다고 덩달아 팔지 마라. 내 자신의 분석을 믿어라. 피셔 자신은 1930년대 대공황 때 모두가 패닉에 빠져 팔 때 샀고 1960년대 모두가 열광할 때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남았고 번성했습니다. 현대에도 유효한가? 이 책은 1958년에 쓰였습니다. 지금은 2025년이죠. 거의 70년 전의 투자 철학이 지금도 통할까요? 놀랍게도 답은 그렇다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유효합니다. 구글을 보세요. 애플을 보세요.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를 보세요. 이들은 모두 피셔의 15가지 질문을 통과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피셔의 철학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히 싼 주식을 사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위대한 회사를 찾아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회사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제품, 뛰어난 경영진, 혁신하는 문화, 충성스러운 고객. 이것들은 1958년에도 중요했고 2025년에도 중요하며 2100년에도 중요할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 배운 것. 워런 버핏은 이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전까지 그는 순수한 그레이엄 신봉자였습니다. 저평가된 꽁초 주식만 찾아다녔죠. 하지만 피셔를 만난 후 깨달았습니다. 좋은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게 그저 그런 회사를 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버핏의 최고의 투자들을 보세요.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애플. 이들은 모두 피셔식 투자입니다. 위대한 회사를 발견하고 평생 보유한 것이죠.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5%는 그레이엄, 15%는 피셔다. 하지만 그 15%가 내 수익의 85%를 만들었다. 실천, 당신의 첫 번째 분석. 자, 이제 배운 것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는 회사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피셔의 15가지 질문을 하나씩 적용해 보는 겁니다. 먼저 그 회사의 제품을 직접 써보세요. 좋습니까? 당신이 돈을 내고 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다음으로 인터넷을 검색해 보세요. 고객 리뷰를 읽어보세요. 실제 사용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만이 많습니까? 찬사가 많습니까? 경쟁사는 누구입니까? 그 회사의 제품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월등히 뛰어납니까? 비슷합니까? 아니면 뒤처집니까? 회사 웹사이트에 가서 IR 자료를 읽어보세요. CEO 서한을 읽어보세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추상적인 미사여구만 늘어놓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체크해 나가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그 회사를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실제로 파고들었으니까요. 피셔가 피한 것들, 경고의 신호들. 피셔는 어떤 회사를 절대 투자하지 않았는지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경고 신호들을 알아두면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호 1. 화려한 본사 건물. 피셔는 한 회사를 방문했는데 본사가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대리석 바닥, 거대한 분수, 고급 예술품들. CEO 사무실은 호텔 스위트룸보다 컸죠. 그는 즉시 돌아섰습니다.
주주의 돈으로 허세를 부리는 회사는 믿을 수 없다. 실제로 그 회사는 3년 후 파산했습니다. 반대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문짝을 책상으로 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돈은 고객을 위해 혁신을 위해 써야지 장식을 위해 쓰는 게 아니다. 신호 2. 과도한 홍보. 어떤 회사는 광고에 매출의 30%를 썼습니다. CEO는 매일 언론에 나왔죠. 하지만 정작 제품은 평범했습니다. 좋은 제품은 스스로 말한다. 과도하게 홍보하는 회사는 제품에 자신이 없다는 증거다. 신호 3. 회계 트릭. 피셔는 재무제표에서 이상한 항목들을 발견하는 데 능했습니다. 일회성 이익, 특별 조정, BGAAP 기준.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경계했습니다. 정직한 회사는 숫자를 조작할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도 훌륭하다. 앨런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회계 트릭으로 가득했던 회사였죠. 피셔 같은 투자자들은 진작에 그 주식을 피했습니다. 신호 4. 자주 바뀌는 사업 방향. 오늘은 인터넷 사업, 내일은 바이오, 모레는 부동산. 끊임없이 사업을 바꾸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피셔는 말합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회사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한다. 토끼를 10마리 쫓는 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 위대한 회사들을 보세요. 애플은 컴퓨터와 전자기기에 집중합니다. 구글은 정보와 소프트웨어에 집중합니다. 집중이 위대함을 만듭니다. 인내심 투자자의 가장 큰 자산. 피셔의 투자 철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위대한 투자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2년을 기다리지 못한다. 그래서 평범한 수익에 만족한다. 그가 투자한 모토로라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처음 3년간은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셔가 이번엔 틀렸어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4년째부터 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반도체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주가는 2배, 5배, 10배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년의 지루함을 견딘 자만이 나중에 놀라운 수익을 맛본다. 현대의 피셔들, 성공한 제자들. 피셔의 철학을 따른 투자자들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피터 린치는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며 13년간 연평균 29%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그의 방법은 피셔의 스캐터브레인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는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어떤 가게에 사람이 많은지 봤고 아내가 어떤 제품을 좋아하는지 관찰했습니다. 찰리 멍거는 버핏의 파트너로서 피셔의 철학을 버핏에게 심어준 장본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회사를 찾았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라. 거래를 많이 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다. 빌 에크먼은 현대의 행동주의 투자자이지만 그의 핵심 철학은 피셔입니다. 소수의 회사에 집중하고 깊이 파고들고 장기 보유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피셔의 15가지 질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로부터 배우기. 피셔 자신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실수를 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로부터 배우는 태도였습니다. 한 번은 한 화학회사에 투자했습니다. 15가지 질문을 모두 통과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1년 후 주요 특허가 만료되면서 경쟁이 심화됐습니다.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피셔는 뭘 배웠을까요? 특허의 수명을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 그리고 특허 만료 후의 경쟁 구도를 예측했어야 했다. 그 후로 그는 모든 기술 기업을 분석할 때 지적 재산권 포트폴리오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이 교훈이 나중에 반도체 투자에서 큰 도움이 됐죠. 실수는 비용이 아니라 교육이다. 단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는다면 시장 타이밍 대 기업 분석. 많은 투자자들이 언제 사야 하나?에 집착합니다. 시장 전망을 예측하려 하고 경제 지표를 분석하고 차트를 연구합니다. 피셔의 답은 명쾌합니다. 시장 타이밍은 잊어라. 좋은 회사를 찾는 데 집중하라. 그는 이런 비유를 듭니다. 당신이 정말 좋은 부동산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위치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 10% 떨어질 것 같다는 이유로 사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그 부동산이 정말 좋다면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2배, 3배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보면 일시적인 10% 하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위대한 기업을 발견했다면 단기적 시장 변동은 무시하고 사야 합니다. 배당보다 성장. 많은 투자자들이 배당주를 선호합니다. 안정적이고 현금이 들어오고 심리적으로 편안하죠. 하지만 피셔는 다르게 봅니다.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돈을 더 좋은 곳에 투자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가 좋아하는 것은 배당을 주지 않고 모든 이익을 재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연구개발에 새로운 시장 개척에 더 나은 시설에 만약 회사가 재투자해서 연 2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왜 나에게 배당금을 주는가? 그냥 그 돈을 더 불려서 나중에 주식 가치로 돌려주는 게 낫지 않은가? 버크셔 해서웨이가 배당을 한 번도 주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결과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됐습니다.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루에 5%, 10%씩 움직이기도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변동성에 견디지 못하고 패닉에 빠집니다. 피셔는 말합니다.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다. 그가 보유한 한 주식이 어느 날 20% 폭락했습니다. 이유는 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살짝 밑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펀더멘털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피셔는 그날 주식을 더 샀습니다. 시장이 나에게 할인 쿠폰을 준 것이다. 그 같은 회사를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데 왜 마다하겠는가? 6개월 후 주가는 원래 자리로 돌아왔고 1년 후에는 새로운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단기 변동성은 감정적 투자자들에게는 저주지만 이성적 투자자들에게는 축복이다. 마지막 조언 당신만의 철학을 가져라. 피셔는 책의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방법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라. 내 철학을 이해하고 당신 상황에 맞게 조정하라. 모든 사람이 10개 이하의 주식만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영진을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컨퍼런스 콜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첫째, 깊이 이해하라. 모르는 회사에 투자하지 마세요. 둘째, 질적 요소를 보라. 숫자만 보지 말고 경영진, 문화, 비전을 보세요. 셋째, 장기적으로 생각하라. 내일의 주가가 아니라 10년 후의 가치를 보세요. 넷째, 인내하라. 위대한 투자는 시간이 걸립니다. 다섯째, 감정을 통제하라. 공포와 탐욕이 아니라 분석과 이성으로 결정하세요. 이 5가지 원칙만 지켜도 당신은 상위 10%의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끝맺음, 투자는 인생이다. 피셔는 96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는 그에게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 그 자체였죠. 좋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좋은 회사를 찾는다는 것이고, 좋은 회사를 찾는다는 것은 좋은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다. 그는 투자를 통해 세상의 혁신을 목격했습니다. 라디오에서 TV로, TV에서 컴퓨터로, 컴퓨터에서 인터넷으로. 그는 단순히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역사의 일부가 됐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가가 오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회사들의 여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혁명을 일으킬 때 당신이 그 주주였다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단순히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에 기여한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재정의할 때 당신이 함께했다면 수백만 명에게 기쁨을 준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것이 피셔가 말하는 투자입니다.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7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투자자들의 필독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셔가 말한 원칙들은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변합니다. 산업은 변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기업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제품, 뛰어난 사람들, 혁신하는 문화, 그리고 고객에 대한 헌신. 오늘부터 당신도 피셔처럼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주가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을 보세요. 분기 실적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의 비전을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투자에서 가장 큰 수익은 인내하는 자에게 돌아갑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리세요. 시간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의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의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현명한 투자를 하세요.